자, 오늘은 4%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이게 72 법칙, 72 룰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. 72는 복리의 수익이라고 해서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재생산된다는 게 72 룰인데, 이 4% 룰은 은퇴와 관련된 안전 인출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은퇴 시점에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을 약 4%로 자산을 매각하면 30년 이상 원금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. 그러니까 4%씩만 꺼내 써라 라는 법칙이 4% 룰입니다. 약간 좀 어렵죠. 그래서 은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, 그럼 은퇴 자산은 얼마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? 자기가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, 연간 생활비의 25배 정도를 갖고 있고, 거기에서 매년 자산을 팔아가지고 4%를 만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자산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같은 게 있겠죠. 배당금, ETF로 할 때는 그 배당금과 자산이 상승하는 거, 예를 들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 1억에서 1억 5천 올라가면 그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파는 거예요. 팔아서 결국 연간 4%씩 매각하는 거죠.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4%가 불어났다라고 하면 10억 4천만 원이 만들어지고, 여기서 4천만 원을 매각해서 그걸로 1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. 그럼 4천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월 333만 원, 약 30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, 그 1년 동안 다시 10억 원을 자산과 채권으로 운용해서 약 4%로 수익이 불어나면 또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해서 다시 생활비로 사용하는, 이런 것을 4% 룰이라고 합니다. 요거는 미국의 윌리엄 벤젠이라는 그 재무관리사, 파이낸셜 플래너가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이라는 데다가 1994년에 발표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95년에 미국 트리니티 연구소라는 데에서 경제학부 교수 3명이 연구 논문을 발표한 거로도 유명한데, 어찌됐든 누가 얘기를 했던 간에 4% 룰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. 몇 가지 조건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. 그 조건 첫 번째는 4%의 배당과 합쳐서 자산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. 주식이면 주식이 4% 이상 불어나야, 그거를 불어난 만큼을 꺼내 써야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. 왜냐하면 이게 불어나지 않고 4%를 꺼냈으면 결국은 25년 만에 원금이 소진될 거기 때문에 계속 자산은 증가해야 된다. 그런데 그 자산의 증가분과 또 ETF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죠. 그 배당도 4% 안에 들어가서 배당 받는 것과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중에서 4%만큼 뺏는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이 4%라는 거는 절대 수익률 개념이 아니고 실질 수익률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투자 수익률은, 그러니까 배당과 자산의 가치 상승률을 합친 이 투자 수익률, ROI라고 그러죠. Return on Investment. 이 투자 수익률을 7%로 가정하고요. 그러면 내가 아까 10억 원 은퇴 자산 중에서 7%로 자산이, 배당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몇 퍼센트를 빼냐면 물가가 평균 3%로 따라온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실질적인 건 뭐냐면 7%로 투자를 했는데 물가가 3%로 따라오면 실질적인 운용 수익률은 4%죠. 그래서 이 4%가 결국 이 4%다. 그래서 4%의 의미는 실질 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. 물가 상승을 제외하고, 그래야 지금의 생활비로 400만 원, 즉 33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거는 시간이 10년, 20년, 30년이 지나도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현재의 333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. 세 번째는,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이해가 되는데 이 투자 수익률 ROI를
7%를 만든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러면 7%를 만든다는 얘기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으로서는 7%가 안 되죠. 최근까지만 해도 저금리여가지고 1% 내외 언더였기 때문에 7%가 안 됩니다. 그러면 7%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어 은퇴 전까지 10억 원을 만들었다. 또 오는 5억 원을 만들었다면 이 자산에서 어떻게 하면 7%를 만들 수 있을까를 지난 30년 이상 연구를 해보니까 주식의 50%를 편입하고 채권의 50%를 편입을 해야 결국은 7% 이상 8% 정도가 나오는데 이따가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7%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주식과 채권을 섞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주식을 넣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주식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죠. 그래서 주식으로만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원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채권을 넣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우리가 주식으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방어가 안 되죠. 한번 떨어지면 원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. 그래서 은퇴가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 연속 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시장 주식이 계속 마이너스다. 그러면 원금의 소진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죠. 그러면 4%를 과 동시에 원금이 쪼그라드는데 원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4%를 몇 년 못 쓰고 결국은 원금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은퇴하는 시점도 굉장히 럭키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. 은퇴하는 시점에 경기가 좋으면 자산이 불어나서 4% 이상을 뺐어도 상관이 없는데 은퇴하는 시점에 경기가 안 좋게 되면 4%를 안 뺐어도 원금이 소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, 그럼 주식가 50%를 수익이 나는 것을 최대한 다 흡수하기 위해서고 채권을 넣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채권을 넣는 거다.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식 50%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으냐? 미국 주식을 예를 들었을 때 미국의 대기업 중에 가장 좋은 기업 500개에 들어가는 데다가 한 25%를 편입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100에 25%를 편입하는 거고, 채권 50%는 보통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한다면 S&P 500은 스파이라는 게 있고 나스닥 100은 QQQ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국채는 TLT인데 이것도 25% 그래서 TLT고요. 티커명이. 그 다음에 물가 연동체죠. 지금같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물가 연동체가 좋은데, 이 물가 연동체 국채 나스닥 100이라는 ETF, S&P 500이라는 ETF에서는 공이 약 연 1에서 2%의 배당금, 디비den이 나온다라는 것도 참고로, 물론 분기 배당도 있고 월 배당도 있는데 어쨌든 연 1, 2%의 배당금이 나온다라는 거죠. 10억을 넣어놨다면 예를 들어서 공이 1%라고 하면 10%면 1억이니까 1,000만 원의 배당이 별도로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배당금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런 ETF 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. 특히 미국 주식을 직접 하게 되면 또 미국 주식 사는데 환율도 적용이 되고 뭐 이런 수수료하고 비교한다면 배당금을 전체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배당금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, 물가 연동체는 보통 우리가 VTIP이나 또는 TIPS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25%를 한다. 그렇게 했을 때 1985년부터 2022년까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백테스트 도구를 통해서 활용해 보면 이 전체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CAGR이라고 있죠. 연 환산 수익률이 9.01%가 나옵니다. 9.01%. 약 한 35년 정도, 대략 35년 정도 동안 이 네 가지를 공이 넣었을 때
25, 25, 25 넣었을 때 연환산 수익률은 9.01이고요. 연평균 수익률이죠. 그러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올라갈 때는 최고 22%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6%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MDD라는 개념이에요. MDD라는 개념은 Max Drawdown이라는 개념으로 이 30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16.41%입니다. 그래서 QQQ만 들어가면 수익률은 CAGR, 연환산 수익률은 이거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QQQ에만 넣으면 성장할 때는 좋은데 방어할 때 방어가 안 되죠. 그래서 MDD가 거의 30%, 40%까지 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거는 30-40%까지 간다는 얘기는 30년, 2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손절하고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은퇴 때는 30-40년 가야 되니까 유지되려면은 MDD를 20% 이내로 방어하면서 수익률은 몇 퍼센트? 7% 이상으로 맞춰주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25, 25, 25, 25를 제한하는 게 보통 4% 룰이다. 근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는 없습니다. 이건 저의 제안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MDD가 18.19%고요. 가장 최악의 수익이 떨어진 게 16.41%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실 거는 요 CAGR 연환산 수익률 요 개념과 동시에 위험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만이 은퇴 이후에 7% 이상 자산의 수익이 일어나고 거기서 7%를 빼는 거죠. 7%를 빼면 시중에 가서 내가 쓰려고 할 때 3%의 물가가 이미 올라가 있으니 지금의 가치로 4%를 쓸 수 있다. 이렇게 되면은 원금의 손실이 없이 30년 이상 거의 영원히 내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4% 룰을 이용하는 게 결국 파이어족들이 생활하는 거고요. 파이어족들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있죠. 그래서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조기에 은퇴하는 파이어족들이 활용하는 게 4% 룰인데 4% 룰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